안녕하세요. 오늘 백석대학교 교양교육 교수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들께 제가 AI 시대의 교양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체대 교양교육가정부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양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국체대에는 그 교양과학 분야의 수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현상에 의해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그 다음에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 영화 속 과학, 환경과 인간, 우주와 별, 이와 같은 다양한 과목이 교양과학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자연현상에 의해 통합과학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양쪽 추론에 관한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적 추론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문의 영역에 속하고요. 자연현상에 의해는 자유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백석대학교에서도 교양과정부에 교양 교육 과정에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더군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교양교육학회장으로 있었고요.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문화융복합단의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난 2013년부터 약 8년 동안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요. 2009년부터 약 9년 동안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께 AI 시대의 교양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거대한 변화, 대학의 위기, 위협받는 학문 생태계, 그다음에 대학 교양교육 그리고 AI, 그다음에 WTF, 즉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간한 세계 미래 일자리 보고서 내용, 그 다음에 교양교육의 새로운 설계, 어떻게 교양교육을 설계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AI 시대의 교양교육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설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어떤 사실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과 얘기,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 얘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인류사의 거대한 변화, 대학의 위기, 위협받는 학문 생태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에 있어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되며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인쇄술 혁명입니다.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 혁명이 일어났고, 이 인쇄술 혁명으로 인해서 구텐베르크는 처음으로 성서를 인쇄했습니다. 이 성서를 성서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됐고, 이 종교 개혁은 다시 한번 르네상스는 과학혁명,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와 같은 연차적인 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혁명 혹은 지식혁명은 인터넷 혁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20세기 말에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정보는 굉장히 많은 공유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디지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거의 은행 갈 일도 없어졌고, 다양한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경험하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날 불과 이제 3년 전이죠. AI 혁명이 우리한테 정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AI라는 것이 이 생성형 AI 덕분에 우리가 요새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보 생성만 아니라 인터넷 혁명과 달리 이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추론해주고, 인간 능력을 덕분에 증폭하고 대체하는 그러한 이제 조금 더 다른 그러한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성한다, 추론한다, 이것이 이제 과거와 다른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지식의 접근성을 확장한다. 지식이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술이 사회를 먼저 재편합니다. 즉 기술이 사회를 리드하는 그러한 구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그 다음에 데이터 리터러시, 이러한 새로운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엘리트들이 독점하던 지식이 해체됐습니다. 이 덕분에 사실은 우리 그 교수의 위상도 많이 그 약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변화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 우리가 3대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그러한 목표를 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바뀌면 늘 있는 일이지만, 교육부도 올해 1월 1일부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즉 어떠냐, 왜 개편했느냐,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이러한 목적으로 그 조직을 개편했고, 그 결과 인공지능 인재 지원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조직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촘촘하게 그 과들이 그 국장 밑에 과장이 담당하는 과들이 좀 많이 증가했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 조직을 개편했고, 또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중앙 주도형에서 라이즈 체계로 우리 어떤 관계가 변화됐냐, 교육부와 대학의 관계가 변화됐습니다. 즉 이거는 그 대학의 위기, 곧 이것이 지역의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부는 이제 바로 이제 대학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 교육부와 지자체, 거기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거기 어떻게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대학이 같이 협력하는, 이러한 다단계적인 이러한 그 체제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대학의 위기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절벽,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비대면 수업이 정착됐고 학습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 덕분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또 교육적 파급력이 확대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수의 어떤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또 우리가 새로운 교수법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은 그 표준화, 분업화, 전문화 중심의 어떻게 20세기의 교육에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학생의 관심과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식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에 확립된 학과 체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폐쇄적 그러한 그 체계를 이루고 있죠. 즉 경직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부는 또 우리 전공자율 선택제를 대학에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전공자율 선택제는 뭐냐? 대학 교육 시스템이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해라, 그런 의미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기초학문의 생태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학은 학생들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할 수 있는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학은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접근이 가능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대학은 단계적이고 맞춤형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을까요? 대학은 과목 간 연결성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대학은 엄격하고 정교한 교육으로 학문적 깊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대학은 교양교육을 단지 졸업 여건 충족이나 좋은 학점을 취득하고 있는 교육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특히 교양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양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문제의식, 학문적 방법론을 그냥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공급자의 선호와 편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분과 학문의 인문적 성격이 강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분절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교양교육의 핵심 역할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다양한 전공의 배경을 지닌 동료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업하는 것. 즉,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양성을 수용하는 역량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대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플랫폼으로서 대학 교양교육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사회는 과학적 사고, 즉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상상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 과학, 예술, 사회와 삶 등 같은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죠. 즉, 교양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이해가 없다면 현대인과 현대사회를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예를 들어 인간에 대한 이해는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사회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의 가치와 시민적 책임을, 자연에 대한 이해는 지속 가능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교양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즉,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한테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 고갱도 예술 분야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학생들한테 심어주고자 교양교육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인류 최후의 질문이며,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답을 추구했죠. 저마다 자신의 분야, 문학, 예술, 철학, 종교, 역사, 과학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답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교양교육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의미를 살피고 삶에 대해 성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양교육의 본질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의 등장은 우리한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I는 단일 산업이 아니고 단일 제품도 아니죠. 단일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분야에 속한되지 않습니다. 과학, 교육, 제조, 그 다음에 물류, 국방, 치안, 정치, 광고,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산업과 삶의 방면을 지원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즉, 이 기술은 학습 능력, 진화 능력, 예측 불가능성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현실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뭘까요? 즉, AI 등장으로 의료, 공간, 생물학, 양자 물리학에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 AI가 만드는 친구, 특히 어린아이에게 이 AI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I가 AI로 인해서 그 10세 소년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AI 챗봇을 그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안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가 있습니다. 즉, AI가 인간은 인식할 수 없는 현실의 측면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AI가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고 유도하는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챗봇의 그 이용은 굉장히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미나이 3가 또 굉장히 또 챗 GPT보다 좋다, 그런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거는 작년 2025년 데이터지만 그 52만 명이 이용하던 그 챗 GPT를 하루의 이용자 수가 6배가 거의 보면은 더블씩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 매달 그러한
2배씩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AI가 하는 그 무인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AI는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죠. 또한 AI는 이런 식으로 그 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읽은 내용인데 AI가 수능을 봤는데 뭐 만점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와 같은 고민을 세계 경제 포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22년도에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 3.5가 우리가 공개됐고 우리가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대중인식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던 사건이죠. 무려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그 생성형 AI 덕분에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 변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분열, 이거 정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은 지나간 얘기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뭐 이슬람 세계 얘기, 지정학적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불확실성,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세계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각자 도생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강화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탄소 배출을 감소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가의 어떤 과제입니다. 물론 친환경 일자리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또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아지겠죠. 이러한 요인들이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세계 경제 포럼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역량이 뭐냐? 첫째,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 둘째, 회복 탄력성, 유연성, 민첩성. 그다음에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동기부여 및 자기 인식,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사용 능력, 공감과 적극적 경청, 호기심과 평생 학습, 인적 자원 관리, 서비스 지향성과 고객 서비스, 이와 같은 10가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세계 경제 포럼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살펴보면 거의 이걸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역량,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역량. 이 2가지가 융합된 역량이 앞으로 뭐 5년간 아마 중요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가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왜 분석적 사고가 핵심 역량 1순위인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 이제 11월쯤 챗GPT 1.5입니다. 당시 챗GPT 1.5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답을 만드는 시대에는 무엇이 옳은 답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지식이 아니라 판단력이다. 판단의 중심에는 분석적 사고가 있다. 그러면서 AI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필요하시면 다음도 이어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AI를 써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겠죠. AI가 자꾸 저를 리드하는 것 같아서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사용할 때요. 결국 세계 경제 포럼 WEF 미래 일자리 보고서가 얘기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3년까지 100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은 한 41명, 즉 더 이상 어떠한 강화 교육 좀 필요 없는 그룹은 한 41명, 41%. 그 다음에 현 직무 안에서 그러한 재교육 혹은 강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 29%.
그 다음에 그 다른 직무로 변하면서 그 다음에 강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19명. 그 다음에 11명은 그 고용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즉, 그 아무리 강화 교육을 하더라도 받더라도 새로운 직종을 찾지 못하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미래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변할 것이다. 즉 2030년까지 필수 역량의 60%, 즉 필수 역량 요 40%를 제외한 이 60%는 그 강화 교육, 즉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전공만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은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역량 습득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죠. 핵심은 노동력이 전환 학습을 얼마나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그런 세상에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술이 그만큼 빨리 변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전환학습의 속도뿐만 아니라 조직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본다면 이 대학에서 이 교양교육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 전공도 중요하지만 교양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만 공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는 이렇게 정량적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이 다양성을 한번 교양교육의 다양성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양교육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우리 교양교육 학회 회원들의 전공별 분포를 한번 봤더니 지금 물론 한 3,000명 정도로 학회 회원 수가 늘었지만 11월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회원 수가 약 2,700명 정도 됐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기타 이렇게 이제 그 전공을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이럴 때 어문학, 즉 영어나 국어나 글쓰기, 그 다음에 문학 쪽에 있는 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철학, 종교학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사회과학은 굉장히 그 전공의 분야가 다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교육, 경영, 미디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은 그 수학, 통계, 물리, 천문, 생물, 지구과학, 화학, 생활과학, 과학기술학, 과학교육학. 그다음에 공학은 그 공학 전체,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 이렇게 구분해 봤고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보건 이쪽도 있고 농수산부, 기술, 예술체육학, 그다음에 교양학이라고 작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2,700명 중에서 한 7,7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자기 전공을 기술해 주셨기 때문에 이 통계 수치는 조금 1,00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 인문학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전체 회원의 그러니까 응답한 회원의 42%가 그 인문학이고요. 인문학에서는 그 어문학이 가장 많았고 34%, 인문예술 철학이 이제 5.4%,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철학 이렇게 됩니다. 인문예술, 그 다음에 종교, 인문예술, 역사, 종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은 것이 어문학이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그 교육학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과학 아까 보시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학이 어문학 다음으로 이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사회과학 종류가 많았죠. 그 외 사회과학이 전체의 한 1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공계 스템이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 스템이 한 12%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공학과 그 다음에 그 자연과학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이제 한
7.8%니까 약 8%. 그래서 보면은 그 어문학과 기타가 한 50%, 그다음에 스템이 12%, 사회과학이 38%, 이와 같은 이제 전공별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소속 기관별로 보면 소속 기관별의 지역 분포를 보면 이제 수도권이 한 50%, 그 외가 한 50%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역별로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게 다양성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세 가지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게 뭐였냐 하면은 그 결국 AI 시대의 교양 교육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에 대학의 교양 교육은 무엇이냐, 그런데 거기에 AI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경제 포럼은 이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양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